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73명이 발생했습니다. 엿새 만에 다시 400명대로 내려온 거죠. 정부는 4차 유행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또는 운영 제한 강화 조치를 다시 검토한다고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최근에 5일간 500명대를 기록했거든요. 확진자가요.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오늘 발표된 어제 확진자가 473명. 주말 영향을 끼더라도 그래도 적지 않은 수치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저께 4월 5일 0시 기준으로 4월 4일 날 발생했던 환자는 473명이고 그중에 국내가 449명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지표는 수도권이 276명으로 61.5%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비수도권이 거의 지금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특이할 만하고, 그다음에 다행인 것은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3월 26일 날 36일 만에 505명 환자를 넘어갔다가 3월 31일부터는 국내 발생이 500명이 넘어갔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며칠째 500명이 넘었었거든요. 예.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어제는 400명대로 내려는 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주말을 끼고 있는 영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이제 일요일끼리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3월 7일 날이 335명 확진자가 있었거든요. 3월 중순에는 370명에서 396명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44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3월 초와 비교해 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 환자가 지금 늘어난 겁니다. 동일 요일끼리 비교를 해서도요. 그리고 또 이제 주중에 확진자 숫자를 발생을 비교를 해봐도 3월 21일에서 27일 날 주중에 이제 매일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숫자가 421명이었던 게 지난주엔 477명까지 거의 지금 50명 가깝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이 확진자 숫자는 계속 완만하지만 증가세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나 이제 이러한 증가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은 지금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한 300명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반해서 예. 지방, 특히 이제 경남권 같은 경우에 3월 초에 20명 아래에 던 게 지금 지난주에 거의 한 75명. 4배 정도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에서의 확산세가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일 것 같습니다. 예. 방역 당국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과정을 보니까 지금의 확산세가 대유행이 본격화하기 직전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대유행 이제 11월 3차 대유행을 아마 얘기하는 걸 텐데요. 네. 그때 대유행 양상을 보면 어떤 양상이었냐면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이제 100명 아래를 잘 유지를 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때문에 이제 그게 완만하게 계속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한 400명 정도까지 증가를 하다 그다음부터 폭발적으로 1,000명 이상으로 확 2, 3주 만에 뛰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양상들이 처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이동량이 증가를 하면서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해서 개인별 환자들이 늘어나다 결국 이게 집단 감염으로 연결되면서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2주간의 이제 우리나라 환자 발생 양상을 보시면은 특히 이제 이동량을 보시면은 11월 17일자에 전체 우리나라 이동량이 3,340만 건, 이제 핸드폰 건수 갖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정도였고 수도권이 1,845만, 비수도권이 1,494만이었는데 지난주에 이동량이 이때 이동량을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3월 30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340만 건의 이동량이 3,395만 건으로 약간 넘어갔고요. 수도권도 1,845만이 1,855만으로, 비수도권은 더 많이 늘어서 1,494만이 1,540만 건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인 간의 접촉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지난 2주 동안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거의 40%가 선행 확진자 접촉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 그 3차 대유행처럼 지역사회 안에서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 안으로 드러나고 있으면서 만약 우리가 이제 2단계에서 제대로 막지 못하면은 결국은 또 다른 이제 집단 감염과 연결이 되게 돼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정부에서도 이달 한 달 동안은 불필요한 모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상태인데 사실 이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5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모임 자체를 지금은 좀 자제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은 몇 가지 양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존의 양상들이 어떤 숨어있던 감염들이 집단 감염과 연결돼 있으면서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환자가 확 늘어났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게 해결되면 줄어드는 양상이었다면 예. 예. 지금의 양상과 3차 대유행의 양상은 그러한 개인 간의 감염이 지역사회 안으로 지금 파고 들어가는 그런 양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감염이 결국은 지역사회 안에 집단 감염으로 유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예. WHO 같은 경우도 이런 코로나19 감염 양상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게 예. 이제 스포라딕 감염이라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굉장히 드물게 감염이 일어나다가 그게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가 결국은 대규모 유행으로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지금 그 정도 중간 단계 정도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당분간은 우리가 굉장히 뭔가 새로운 계절이고 또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여러 가지 모임이 많아질 시기이지만 모임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이런 지역사회 안에서의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부터 방역 수칙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고 또 실효성 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방역 수칙이 이제 위반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영업 금지나 운영 제한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지난주에 저희가 발표했었던 그 7개의 기본 방역 수칙을 위반하게 되면은 개인에게도 이제 과태료가 물리고 업체에게도 예. 이제 과태료가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7가지 공동 수칙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출입 명부 작성, 상매 이상의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방역 수칙과 이용 인원 게시 및 안내가 이제 기본 수칙이고요. 예. 거기에 음식 섭취에 대한 부분과 유증상자 출입의 제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자가 제대로 그 기관의 방역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업체마다 이제는 알아서 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원칙을 제시를 한 건데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어기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영업 제한 내지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벌금들이 굉장히 좀 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잘 지켜서 각 업체들, 그러니까 업종들 안에서 이런 코로나19 확산되지 않도록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화된 기본 방역 수칙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문제는 과연 이런 게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어느 정도 있을까요? 효과는 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예.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게 이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업장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지도 감독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단속을 통해서 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은 업체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런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하는 거는 본인들의 업장을 위해서 중요하겠지만 예. 반면에 또 손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어기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동안 계속 저희가 사례를 많이 와봤지만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시켰는데 더 많은 인원들이 이제 들어와서 별개의 테이블을 나눠서 한다는 앉고 거죠. 앉는다던가 이런 경우들은 참 업체 입장에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어기는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 한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라는 거는 그닥 센 건 그러게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하기엔 업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기는 개인에 한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강화된 벌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예. 모든 사람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이런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 10만 원씩 그냥 걸릴 때 내자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우려가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2주 동안 계속 연장이 되거나 동결이 되거나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그렇게 한 2주 있다가 확인한다라는 말 거의 1년째 듣고 사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확산세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좀 다르게 바꾸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는 굉장히 이제 중간에 몇 번의 수정을 거쳐가지고 와 있는 단계인데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락다운입니다. 봉쇄거든요. 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전 세계 국가들의 이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들을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봤더니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 중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높은 점수인데 네. 그럼 우리나라보다 상위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대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워낙 백신 접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고 예. 나머지 5개국은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일 큰 효과를 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예. 그렇게 갔을 때 오게 되는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효과들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지난 겨울에 계속 겪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좀 중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이 되는 건데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방역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만 더 강력하게 가서 수치를 확 떨어뜨리면 그러면은 이제 유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예. 또 이제 경제학을 하시는 또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는 또 얘기를 하시니까 네.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정말 강력한 봉쇄 정책을 취한 다음에 확 줄이고 나서 다시 좀 열어주면서 보상까지 해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필요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8월 서울 도심 집회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던 게 이거는 분명히 제어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감염이니 차라리 2주 동안 선행적으로 3단계를 가고 그 사이에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완전히 강화하고 난 뒤에 푸는 게 낫다라는 제안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때문에 결국 그렇게는 못했었죠. 근데 분명히 코로나19라고 부르는 감염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특히 이제 경제를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이게 좀 풀기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지방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단계를 유지하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감염이 좀 제어되는 그런 모습을 그래요. 보여줬다가 예. 1.5단계 내려가고 딱 한 달 정도 만에 지금 거의 각각의 지방마다 한 2배에서 4배 정도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분명히 조금 더 강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방역만을 우리가 놓고 보게 된다면.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쉽지 않은 측면도 있을 걸로 생각이 그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잖아요, 단계가. 그 단계는 다시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구분되는 단계로 유지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역 정책을 어디로 어느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의 주요 국가처럼 그런 식으로 강력한 보상을 뒷받침한 상태에서 락다운을 한번 2주 정도 강하게 가고 그다음에 환자를 늦춘 상태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면서 방역을 가져가겠다. 그런 식이라면 저는 조금 강하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링이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가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약간 더 좀 더 강화된 정도의 단계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에 좀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저희가 방역 원칙을 결정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최근에 비수도권에서도 그렇고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좀 많이 발생해서 걱정이 됐던 게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었거든요.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일제 점검하겠다. 그리고 핵심 수칙 위반하면 경고 없이 바로 영업 정지를 하겠다.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제 유흥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방역 대책을 새로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의견이세요? 네, 맞습니다. 유흥시설은 분명히 코로나19 방역에 제일 어려운 업종에 속하는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흥시설의 특성상 명단 관리도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밀접한 접촉도 좀 잦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 업종이 이루어지는 어떤 공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굉장히 밀집되어 있으면서 밀폐되어 있는 공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쉬운 조건들을 대부분 다 갖고 있고 관리가 어려운 조건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려운데 문제는 이러한 유흥업종들을 그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 다시 세운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다 오픈되어 있는 완전히 투명하게 오픈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면 사실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어느 유흥업체를 누가 어떻게 왔다 갔는지까지 다 명단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게 되면 분명히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요. 최근에 자매교회 순회 모임 사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 8개 시도에서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현재까지의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좀 걱정스러운데요. 이게 지금 자매교회 집단 감염은 이제 8개 시도 순회 모임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분적인 어떤 각 지역에서의 집단 감염과 연결돼 있던 사례들이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복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정확한 명단을 조사를 해서 관련되신 분들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선제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만약에 노출 의혹이 있다면은 그러면 자가격리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시행을 해야 저희가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거는 반복되는 사례라는 게 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한두 번 지금 저희가 경험을 한 게 아닌데 예. 분명히 이 정도의 확진자가 그 안에 있었다면 그중에 유증상자가 꽤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또 계속 놓치는 부분도 좀 아깝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회 관련되신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물론 코로나19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역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코로나19의 증상이 단순한 감기와 구분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만약 어떤 집단 안에서 감기 증상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났다 이런 경우는 꼭 진단 검사를 받으시도록 예.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도 정부에서는 열심히 합니다만은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그 단체의 협조가 없으면 정말 이거는 힘든 것 같아요, 상황이.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딱 얼굴만 보고 알면 모르겠는데 예. 그럴 수가 없는 질환이거든요. 봐도 모르고 증상으로는 더더욱이나 선별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네. 해당 집단 안에서 자율적으로 최대한 방역에 협조하고 그런 방역 프로그램을 지켜야지만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가 그 각각의 그 자영업에서의 어떤 코로나19 관리도 그 안에 방역 관리자가 지정이 된다는 측면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어느 한 명이 그걸 하라는 소리거든요. 예. 계속 안에서 관리를. 예.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겠죠. 아, 방역 관리자는 그러면 그 단체 내부인으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예. 통상적으로 보통 이제 내부 직원이 되고요. 그게 단순히 방역 관리자 그러면 뭐 소독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업장이나 또는 그 해당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건강 관리까지도 사실은 다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필요하군요, 진짜. 예. 그렇군요. 그 이제 변이 바이러스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진자는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 어느 만큼 들어왔고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보통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라고 부르는 3종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네. 대략 한 330명 정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대부분이 이제 해외 입국자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들이라 다행인데, 예. 근데 조금 최근 들어 나오는 여러 가지 변이 관련 감염들을 보면은 지역 사회 안에서의 어떤 감시에서 확인된 사례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지역 사회 안에서 굉장히 드물지만 있을 가능성도 저희가 이제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예. 이런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사회 안에서의 어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더 확대된 감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단법의 어떤 새로운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검사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하면 변이 바이러스는 안 나오는 겁니까? 일단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방법으로는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검출은 불가능하고요. 예. 변이 바이러스의 진단 검사 관련된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변이 때문에 혹시 기존의 진단법으로 검출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네. 기존 진단법으로도 잡히는데 두 번째 이슈. 그러면은 기존의 진단법으로 얘가 변이 바이러스인지 기존 바이러스인지 구분이 가능하냐? 이 부분은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변이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법 검사 방법들도 일부 업체에서 이제 개발을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해서 어느 시점부터 도입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일본 같은 경우 보니까요. 변이 바이러스가 어린이한테 잘 걸리고 근데 증상은 그렇게 무겁지 않다. 근데 이게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인지 아니면 그냥 일부적인 그 상황인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저희가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예. 이런 얘기가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일부 보고가 됐거든요. 이제 처음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던 남아공이나 브라질 쪽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좀 더 감염시키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얘기가 이제 최근 미국 쪽에서도 나왔는데, 근데 이제 미국 쪽의 데이터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기 때문에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 예. 미국 쪽에서도 젊은 젊은 사람들이기보다 정확하게는 이제 아이들 10대 미만이나 또는 10세 미만이나 또는 10에서 19세 정도의 그 학생들에게 이 지금 코로나19가 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그런 소견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다 더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 때문에 이제 일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교육에 대한 게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학교를 개방하고 다시 등원을 해서 대면 교육을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원내 전파, 그러니까 학교 내 전파 도 일부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먼저 예방 접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 18세 미만은 예방 접종이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전파가 일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도 일부는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대면 교육의 증가와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특히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에 예방 접종을 지금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미국 쪽에서 영향을 줘서 주로 어린 아이들의 전파가 좀 두드러져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요. 진단검사의과 교수시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진단 키트 도입 지금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좀 부정적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가진단 키트로 사용 가능한 키트는 이제 신속항원 검사밖에 없고요. 현재 이 신속항원 검사의 성능이 그렇게 만족할 만하지 못하거든요. 이제 민감도 이제 41.5%라고 얘기를 하니까 2명 다 1명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 사실 저는 부정적인 이유가 이게 자가진단이라서가 아니라 부정확하기 때문이거든요. 부정확한 검사가 주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간과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을 잘못 먹으면 되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사를 잘못 받아서 결과가 잘못 나왔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측면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동안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한 국가들이 몇 개국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영국이 대표적이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 항체 검사나 항원 검사 같은 이러한 자가진단 키트에 가까운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국이 작년에 이러한 그 진단과 트래킹에만 쓴 돈이 60조거든요. 그리고 영국이 그렇게 검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 검사를 제일 많이 한 국가가 영국입니다. 거의 인구 100만 명당 200만 건의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한 명당 2번 이상 검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검사를 한 국가인데, 그럼 이 영국의 상황이 어떠냐? 공식적인 확진자만 4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40배예요. 그렇게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영국의 그 3월 중순 기준으로 항체 양성률이 50%가 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의 백신 접종률은 30%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만 명이 넘는 확진자는 영국 전체 인구의 대략 한 6% 정도 되는데, 숨어있던 감염자가 3배가 더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검사를 많이 했었는데도 왜 감염이 그렇게 숨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정확하지 않은 검사가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뭐 정확도 이상으로 진단 간편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거기서 주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진단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자가진단 키트 지금 도입하는 거는 정확성 때문에 좀 부정적인 견해이신데,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자가진단 키트의 그 정확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부정확한 키트를 많은 돈을 들여서 쓰기보다는 그러한 예산을 이용을 해서 향후에 대비하는 새로운 플랫폼의 개발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은 좀 조심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백신 접종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까지 접종을 하면 100만 명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되나 봐요. 지금 현재 지금 백신의 속도, 접종 속도나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예방 접종이 우리나라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저께 기준으로 해서 96만 명 정도 이제 접종을 했습니다. 1차 접종 기준이고, 그다음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이 끝난 사람들도 있어서 한 2만 7천 명 정도가 접종이 됐는데요. 이 정도 인원이면은 이제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이면 한 50분의 1 정도 지금 접종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속도가 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백신의 수급에 대한 것도 하나 이제 부분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게 코로나19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나중에 대비해갖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이제 정부 입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며, 또한 예방접종 과정 중에 전파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조심해서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일부, 이상 반응에 대한 부분들 일부, 거기에 대한 대응들도 굉장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만큼 독감 예방 접종 하듯이 막 늘지는 않고 있는데 8에서 12주로 밀렸다라기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싼 초기의 몇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접종 간격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접종 양에 대한 부분, 접종 간격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니 기존의 백신처럼 4주의 간격을 가지고 2차 접종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8에서 12주의 간격을 갖고 2차 접종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중에서도 12주에 가깝게 2차 접종의 간격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오히려 더 면역력 생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근거를 해서 2차 접종을 지금 8에서 12주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김에 8에서 12주면 사실 3개월 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분기 하나가 지나가는 거기 예. 때문에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굳이 창고에 넣어둘 필요는 없고 네.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일단 부분적인 면역력이라도 획득할 수 있게 접종을 하자라는 게 지금 현재 접종 전략이고 또 그 접종 전략이 기본이 되는 게 스코틀랜드 데이터 보시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1차 접종만으로도 한 달 뒤에 80% 정도의 입원 예방 효과를 갖거든요. 예. 그리고 또 중증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막아주는 효과가 좋았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예방 접종을 분명히 간격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미리 지금 투입을 해서 예. 이러한 예방력 백신을 투여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게 아마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결정의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뜻 들었을 때요. 아스트라제네카는 2회 접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접종했는데 80%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발표가 나오니까 제 주위에도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가질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가질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데이터에 보면 그 뒤에 데이터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그 한 달 정도 지나면 80% 정도의 효과를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아, 그게 문제군요. 예,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접종 부스터가 필요하다라는 게 그 논문에 써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강력한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 접종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 그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그런 발표겠죠. 그렇죠? 예. 2차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백신들 일단은 두 번을 꼭 맞아야 하고 또 그 간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저희가 방금 짚어봤고요. 또 다른 백신은 그 간격이 어떻습니까?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좀 더 짧습니다. 이제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21일하고 28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간격이 보다 좀 더 엄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맞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보통 한 2, 3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는 지연은 가능하지만 그건 넘기지 말라고 되어 있고 예. 노바백스의 백신은 저희가 이제 다 알다시피 이제 한 번 접종으로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간편하게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분들은 2차 접종은 아직 안 된 거죠? 기간상. 네, 맞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 전부 다 1차 접종이고요. 네네. 화이자의 백신만 이제 그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보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투여가 됐고 예. 그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2차 접종을 하신 분이 한 2만 7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럼 아직은 백신의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모르네요. 그거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접종 중인 백신들이 대부분 다 작년 5월부터 임상시험을 시작했던 백신들이거든요. 그 데이터가 이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1년은 유지가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마 회사들이 얘기로는 2년 이상 가지 않겠냐라는 게 현재까지의 보도인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